병장 200만 원씩 돼요. 야, 애들 부사하게 용돈 더 주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병사가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참여하는 병사 하나하나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쟁을 마지못해 군대 끌려가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남의 나라 얘기 많이 했지만은 사실 중동만큼 또 발칸만큼 불안한 곳이 한국이 아닌가 싶어요. 이 한반도 여전히 전쟁 위험이 상존해 있는 나라. 이게 딱 우리하고 대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권의 의지와는 달리 국민들은 다르죠. 네.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전쟁 나면 도망간다고 막 하는 얼만큼 대응이 되어 있을까가 늘상 이제 관건일 겁니다. 대만이라는 지역의 역사를 봤을 때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거나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우리의 지도자를 김정은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거의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가장 위협이 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평화를 얘기하고 뭐 대화를 얘기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들 정권에게 위협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충돌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두 세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북한에게 굉장히 유화적이고 관대한 네. 진보 정권조차도 북한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한은 그래서 하여튼 전쟁 뭐 전면 6.25 같은 전면전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도 그 다음에 아니면 국지전이 뭐 연평도 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핵의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모든 인디케이션이 그러니까 모든 그 징후들이 북한이 엄청난 양의 핵폭탄을 만들 거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생각했더니 한 불과 그랬습니다. 2014년, 15년 좀 기억나는데 그때만 해도 2020년대 북한이 한 핵탄도 100개 갔는데 라고 연구가 나오면 약장서들 아니야. 저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보 장사한다 뭐 안보 장사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핵물질 보유량만 봐서요. 핵탄도 150개 만들 수 있는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중에 핵탄도 몇 개 만들어 놨냐? 40~50발 이상에서 최대 80~90발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위성 실험 이거까지 완성이 된다면 핵탄두 장착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이미 굉장히 크고 좀 구형 미사일에는 핵탄두가 결합이 돼 있는데 자, 신형 뭐 KN-23이나 뭐 이런 최신 소위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들에 결합할 핵탄두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3월 말에 공개했던 화산 30이라는 핵탄두입니다. 그거를 핵실험을 하는 순간 걔는 양산이에요. 저희 연구원에서 계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7년 정도면 200발이 넘어가요. 자, 게다가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예전 연구 때는 북한이 200발 이상 가지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 300발에서 400발 사이를 현재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중국 이상을 갖는 것은 북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핵 군축이 거의 사실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야 그럼 이제 우리도 핵 보유량 확 늘릴 거야. 1000발로 늘릴 거야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이 1000발로 늘리면은요 북한 300발 400발 충분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렇게 핵 능력이 강화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런 적이 그런 능력을 써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는다는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핵은 핵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당장 뭐 핵 만들어야 되냐? 저는 그것도 접근 방법 아니라고 봅니다. 옵션은 얼려놓고 할 수는 있게 하되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가 뭐 핵 개발하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제재받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미국의 해구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결국 미국의 해구산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지금 미국이 그 91년도에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고 얘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딱 갖춰놓아서 모양을 갖춰놔야 그나마 핵위협이 좀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된다라는 거죠.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언제나 또 딜레마에 빠지죠. 야, 뭐 그러면 야, 뭐 그동안 뭐 비핵화라고 해가지고 해서 핵뺀 걸 도로 갖다 놓으면 되로 태우한 거 아니냐?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냉전 끝날 때 그 상황보다 어떻게 보면 냉전 이전에 북한을 대체하고 있던 상황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휴전선 대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뭐 해서 전술핵 사용도 핵 사용이고 핵 사용 시에는 북한을 지워버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호전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마치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도 되는 핵인 것처럼 국가 교리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작년 그 9월에 핵무력 정책법 딱 내는 거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인류 핵 역사상의 핵 전략사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핵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전술핵이니까 써도 되지? 우리 써도 되는 거야? 라고 써놓은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 정치권이나 여기나 이런 반응들 자체가 너무 밋밋한 걸 보면서 저는 그거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사실은. 사실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전쟁 싸움, 뭐 지나온 역사는 이제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전투, 어떤 전술로 이겨내고 또는 뭐 지고 뭐 이런 것이 분석이 가능한데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이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모티브라든가 뭐 혹은 뭐 진행 과정,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명히 어떤 뭐 꼭 그 어떤 형태적 유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태상과 그 논리상의 유사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과거 사례들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까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은데 발칸 전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발칸의 그 소국들이 막 민족 국가 만들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겨우 무마가 됐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게 이제 뭐 그쵸, 결국은 그게 전쟁의 도화선이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벌릴 생각도 없었는데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죠. 언제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전쟁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일 전쟁 같은 경우 보면요. 애초에 시작할 때 야, 우리 이거 금방 끝낼 수 있어. 그러고 시작을 해서 계속 내내 된 거죠. 2차 대전 내내까지 간 거죠. 그런 어떤 오판들을 늘상 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오판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보여주면서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그 목선, 예. 뭐 귀순하고 뭐 그걸 어민이 발견하고 뭐 군에서는 뭐 다 감지를 했다 뭐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우리 군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이 정해온 절차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어쨌거나 경계병은 열상에 이상한 게 들어오네 그걸 보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임무 게을리 안 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냐. 그러니까 해군이 가서 확인을 하든 뭐 해군이 안 되면 뭐가 가서 뭔가는 거기 가서 현장에 실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별거 없어요 하면서 끝나버리니까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견했다고 얘기하지만 발견해서 뭐가 이상하다 하면은 그게 해군뿐만 아니라 해경에도 연락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경은 자기가 신고받은 거는 어민한테 신고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뭔가 안 들어맞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일은 어떻게든 하시고 있겠지만 저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하고 있겠지만 뭔가 안 물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안 물리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럼 이거를 물리는 거를 계속 맞물어 가면서 이게 헛도는지 물리는 지점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군 수뇌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무인기 넘어온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애초에 보면 관측병들이 뭐가 이상한 게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결국 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을 해주는 것을 우리 지휘부가 해줘야 된다. 그 지휘부의 역량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휘부라고 하는 것이 뭐 사령관 하나만을 얘기하는 총장 사령관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결국 전체 시스템이죠. 시스템의 얘기인 거고 그것이 조금 더 실전 위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실전 위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지휘관들께서 야 실전 테스트다 뭐다 그럼 야 실병 지휘 내가 가서 막 네. 병력 다 모아놓고 지휘하고. 근데 솔직히 일선 부대 입장에서는 이게 뭐 대대 훈련을 하든 여단 훈련을 하든 아니면 뭐 전국 뭐 훈련을 하든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임무나 이것을 최적으로 잘하면서 그걸 물려가는 것은 또 지휘부가 하면서 좀 그런 좀 현명한 지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이번에 장관 이제 새로 바뀌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신전력 강화하자 말씀하시는데 뭐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지금도 뭐 주적 무슨 북한 옛날 하는 식의 정신교육을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착오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병 200만 원 시대예요. 병장 200만 원 시대예요. 자 그럼 그건 뭐냐 하면은요. 야 애들 불쌍하게 용돈 더 주자 이게 아니라 이 인력들 하나하나가 이제 병력도 확 줄어드는데 그럼 이제 병사가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군대로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키워줘야 거예요. 돼요. 그런 면에서의 정신전력이 돼야지. 그래서 정말 참여하는 병사 하나하나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쟁을 마지못해 군대 끌려간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예전에 한번 출장을 가서 이스라엘 군 쪽으로 출장가서 느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우리는 군에 외부인이 들어가가지고 뭐 안내하고 뭐하고 하면은 뭐 중이나 뭐 이런 친구들 나와가지고 와서 항상 간부들이 소위 인솔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하여튼 그 정보부대 좀 들어가서 하는 게 있는데 인솔을 누가 나왔냐면요. 상병이 나왔어, 상병. 병사가.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병사가 다 책임져서 우리 같으면은 간부가 안 하면 난리가 나는데 병사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병사의 모습이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뭐 되게 뭔가 옆에서 좀 물러나서 막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길래 야 저거 봐라 핸드폰 주니까 일 안 하고 딴짓하고 있구나. 웬걸요? 그게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제가 뭐하고 다 일일이 그걸 감시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나와 있는 병사들 전 세계 어느 나라 군인들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일부는 간부보다 높은 친구들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국방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과 다 연결해서 결국은 이 병력들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정말 제대로 군 생활을 하고 복무를 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예.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예. 것이 한참 여야 간의 논란이 예, 아니겠습니까? 예. 더러운 평화가 가능한 적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평화가 아니죠. 그건 더러운 평화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요. 그냥 그건 굴복입니다. 굴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그 더러운 평화라는 것은 굴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미화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있죠. 왜? 그게 유명한 우리 짤 중에 보면 포기하면 편해. 그겁니다. 포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포기하면 편해라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만드는 거죠. 자, 아주 장시간 지금 우리 양욱 예.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밀리터리 덕후답게 그냥 빠져듭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예. 책 얘기보다 사실 요즘 시사 얘기를 더 많이 예, 했지만은 많이 배웠어요. 이를테면 이런 군대 또는 전쟁 이런 데서 나온 언어 말들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뭐 언어도 그렇고 사실 복식에도 그대로 복식도 영향을 그렇고, 미칩니다. 네. 지금 입고 계신 우리 양복 이것도 어찌 보면 사실은 원래 군 제복의 제복이죠. 형태를 일반화가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코트, 뭐 트렌치 코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피코트, 네. 그 해군 입던 거고 장화. 장화 뭐 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이제 민으로 나와서 이렇게 퍼지는 것들도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상 비참하고 여러 가지 비극을 낳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발명과 혁신이 일어나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어쨌거나 아주 그야말로 그 극한까지 그 능력을 그 어떤 국가고 능력을 쥐어짜는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 현대 전쟁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건 독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은 사실 대부분 독일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지금 뭐 스커드 미사일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커드 미사일이 원래 원형이 뭐냐면 V2 로켓입니다. V2 로켓을 소련이 처음으로 현대화시켜서 자기 모양을 만들어낸 게 스커드란 거죠.
뭐 제트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국가들의 어떤 역량의 모습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소위 21세기의 모습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무기 체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만 봐도 그런 것이요. 예전에 우주 개발은 전부 뭐가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죠. 국가, 뭐 나사, 뭐.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이야는. 이제는 무슨 뭐 스페이스X, 뭐 원넷, 뭐 굉장히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주 개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예전에 대항해 시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 저궤도, 이 지구 저궤도의 위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먼저 선점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시야를 진짜 넓게 가져야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전쟁은 뭐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럴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뭐 일단은 소위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국민, 군대.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민은 열정을, 그 다음에 정부는 이성을, 그 다음에 군대는 기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 끌고 가는 것은 일단 국민의 여러 같은 성의와 지지가 없으면 그 전쟁은 무조건 진전쟁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원치 않으면 네, 국민이 원쟁이 이 전쟁은 더 이상 의미 없어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뭐 병력의 파괴도 파괴지만 국민의 의지를 파괴하는 데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쟁을 맞이했을 때 국민의 자세는 무엇이냐? 결국은 승전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혹은 승전할 수 없을지라도 절대로 투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없다면 그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흥미롭게 들었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 국민들은 되게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자, 지금 전쟁 나가지고 해서 하면 막 해외에서 다 몰려들고 막 싸우겠다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우리 굉장히 대단하다고 칭송을 하지만요. 당연히 칭송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러지 않고는 그런 정도의 열정이 없고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전쟁도 나라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전쟁 지는 순간 그냥 지는 나라가 또 순간 사라지는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굉장히 그 국민들은 불쌍한 국민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남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욱 박사님 정말 그 군사 전문 우리나라 손꼽히는 아마 세 손가락에 꼽아도 저는 첫 손가락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전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놀라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서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또 어떤 교훈을 얻을까 생각하면서 또 놀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양욱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다음에 기회가 좀 또 신간 나올 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더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규였습니다.